반갑습니다. 이제 2023학년도를 대비해서 새로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임용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를 포함해서 1년을 더 빨리 살아요. 내년을 준비해서 항상 2023학년도 대비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입에 붙을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올해가 2022년인가 23년인가 헷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2023 학년도에 공립유치원이라고 하는 현장에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제 첫 발을 디뎌 보려고 합니다. 29페이지, 교재 29페이지를 보시면 목차가 있어요. 목차. 그래서 완전히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실 듣는 강의예요. 1, 2월 강의는. 3월부터는 뭐 재수하신 분들도 다시 이게 제가 지난 수, 목에 이제 2차 시험을 봤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떨어질 거면 1차에서 떨어지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2차까지, 최종까지 갔다가, 탈락하신 분들은 뭐, 어쨌든 내공이 있기는 하지만 데미지가 너무 커요. 그래서 한 3월이나 5월이나 이렇게 시작하기도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요, 완전히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은 재수 삼수생들이 엄청 우러러 보이잖아요. 다 아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는데 6월달 딱 지나고 나면 똑같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6월달이 되면 제가 이제 처음에 OT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강의를 이제 다들 보셨을 테니까 6월까지는 계속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배우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 똑같은 거야. 똑같이 다 배웠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내가 배운 거를 잘 다져나가느냐에 따라서 11월 2주 1차 시험이 당락이 좌우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발입니다. 그래서 1, 2월에는 유아교육 개론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게 돼요. 사실은 점점 요 1, 2월에 배우는 개론의 비중이 조금씩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OT 강의를 다들 이제 보셨겠지만 그래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논술이 한 문제가 있죠. 60분 동안 한 문제를 봅니다. 이게 20점이에요.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정 A형, 유치원 교육과정 B형 이렇게 해서 40점 이렇게 차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도 같이 다뤄드리고 7, 8월에는 딱 영역별로 8주 동안에 스탠다드하게 딱 정리를 할 거긴 하지만 문제를 보면요. 신의사 예자라고 하는 우리 교육과정의 5개 영역이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40점이어서 여기 큰 문제는 8문제씩이거든요. 여기도 8문제. 그래서 각 문제가 하나에 5점씩이에요. 그래서 반가로 1번, 2번, 그래서 하나에 1점짜리, 2점짜리 이렇게 해서 40점이 채워지는데 보세요. 신의사 예자 5가지 영역이잖아요. 이게 2문제는 기본으로 나와. 그러면 16문제 중에서 몇 문제? 10문제 이상이 우리 교육과정 영역이거든요. 그쵸?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6문제인데 이 6문제도 다 개론에서 나오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점점 교육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추세다. 각론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만 해도 요거 빼고 따지면 부모교육, 놀이, 뭐 교육과정, 교육과정 총론도 뭐 앞에다 넣을 수도 있고 뒤에도 넣을 수도 있는데 근데 강론 배울 때 같이 배워요. 그렇다면 여기 12문제, 13문제까지도 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개론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1, 2월 달에 배우는 이 개론의 문제가 딱 이건 개론의 어떤 파트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문제에 좀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론책은 저랑 같이 이제 특히 오늘은 분량이 막 확 나갈 거예요. 진도가 확 받을 텐데 그 진도를 아주 꼼꼼하게 여러 번 다독할수록 좋아요. 많이 읽어서 내 걸로 만들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다시 다지고 이렇게 해서 개론은 1월, 2월 동안 7주 동안 진행이 될 텐데 잘 다져나가고 나중에 또 다시 봐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못해요. 그때는 또 교육과정 보느라고 개론은
근데 그렇다고 놓으면 안 되고, 그래서 1, 2월에 잘 다져나가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챕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크게 보면요. 오늘 유아교육 과정, 접근법, 프로그램, 구성 여기까지 쫙 배워요. 그래서 이거로 이제 첫 주차로 가고, 그 다음에는 발달 이론 배웠겠지만, 선생님들이 배웠겠지만 발달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발달 이론이 한 주로 가고, 유아교육과 관련된 교육 사상과와 관련된 내용이 한 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큼직큼직한 것들, 놀이, 그리고 부모 교육, 교사론 이런 것도 크게 하나의 파트로 구분이 되겠죠. 그렇게 가고, 이제 아동 복지나 통합, 그래서 장애아 통합, 교육과정 통합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통합, 그리고 기타 유아교육의 주요 문제들을 같이 다루게 되죠. 그렇게 하고 평가까지. 그렇게 해서 7주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카페나 홈페이지에 7주 커리큘럼은 잘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나갈 거다. 그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로 진도 들어갈게요. 자, 31페이지, 우리 교재 31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기본이에요. 기본 걸음마. 그리고 지금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유아교육을 다 전공하신 분들인데 다 제각각 다르잖아요. 지금도 2년제가 있는가요? 지금 없나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3년제 혹은 4년제 이렇게 아주 전국의 다양한 유아교육과 혹은 아동복지학과에서 몇 학점 이상 이수하신 분들, 그래서 유치원 교사 자격증, 2급 전교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베이스가 다양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이 다를 텐데,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 처음은 아주 기본부터 어려운 것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쉬운 것들은 그냥 이렇게 하고 쑥 지나가도 되지만 어려운 것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걸 나오나 내놓나 하지 마세요. 이건 외워야 돼요. 자, 유아의 개념. 그래서 우리가 맨날 쓰는 유아, 유치원이라는 말이 뭔지 우리 수험생은 그리고 예비교사로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유아가 뭐래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이건 유아교육법 2조 1항에 나와 있고요. 시험으로도 나와 있었어요. 시험으로도 나왔었어요. 유아? 당연히. 뭐라고 많이 들렸게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때 시험으로 나왔을 때 대충 보신 분들은 만 3에서 5세. 그래서 여기까지 가로를 쳐놨었거든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해서 뭐까지의 어린이래. 그러니까 만 3에서 5세까지 어린이 이렇게 쓰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처음 나왔을 때, 초창기에는. 그런데 명확하게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실제로 만 5세, 만 6세가 취학 연령이지만 만 6세 학교 안 갔고 유치원에 남아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예, 취학 유해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도 다 포함해서 유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치원은 뭐냐? 이것도 유아교육법 2조 2항에서 정의를 내려놓은 개념이죠.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다. 이렇게. 그래서 외우세요. 외워놓으시면 돼요. 나중에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와 어린이집 간의 비교. 요거를 좀 잘 알고 있어야겠죠. 금방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라 그래놓고 3, 5세라고 해놨어요. 이것은 통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6세는 어디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통상적으로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왼쪽에 있는 게 유치원, 오른쪽에 있는 게 어린이집입니다. 이것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제로 나왔었고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인데 유치원은 자, 여기 유치원 여기 어린이집. 아직도 뜨거운 감자죠. 정말 오래됐어요, 이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뭐 통합이 될 거다, 유아학교가 될 거다, 의무화 될 거다.
공교육화 될 거다. 그게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오래된 이야기들이죠. 근데 여전히 지금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도 평가의 통합밖에는 없어, 다른 건. 그 평가의 통합도 막상 또 다시 분열되고 있어, 최근에. 어쨌든. 자, 그래서 유치원은 3에서 5세를 대상으로 하고 어린이집은 0에서 5세. 그래서 유아교육법,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이고 정부 부처 자체가 달라요.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인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밑에는 다 그 흐름대로 가니까 교육부 산하, 교육감이 관할하고 교육감 아래 시도교육청,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 그쵸? 그렇게 하고 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누리과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명확하게 개념이 잡혀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선생님 이해를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잘 모르겠네. 포커페이스가 살짝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보건복지부 산하, 시, 군, 구 여기가 주체예요. 어린이집은. 그래서 시, 군, 구, 시청, 도청, 그리고 아까 말한 시청, 군청, 구청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되는 거죠. 완전 다른 거 이해되시죠? 교육이고 보육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표준 보육 과정에 적용을 받고 있고 여기도 여전히 어린이집이지만 3에서 5세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3, 5세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2019 유치원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비스무리하게 딱 요렇게는 아니지만 그래서 무상 교육, 보육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정부 부처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의 유형을 좀 볼 거예요. 국립유치원, 우리나라에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예전에는 국공립유치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냥 공립으로만 얘기돼요. 뭐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설립 주체에 따라서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곳들이, 선생님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이 바로 공립유치원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립유치원은 아시다시피 법인이나 사인이 설립 경영하는 유치원이에요.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차이는 뭘까요? 말 그대로 단설은 모든 것이 독립적인 곳이에요. 건물, 원장, 원감 다 따로 있어요. 병설은 우리나라는 아직은 다 초등학교에 병설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 병설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내에서 미안하지만 유휴교실, 남아있는 교실들을 사용해서 유치원으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 자체가 독립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을 겸임하고 초등학교 교감이 원감을 겸임하고 있는 형태가 아직도 많이 있죠. 그래서 3학급 이상은 원감을 둘 수 있다. 이런 법규가 있어서 적용이 되기도 해요. 근데 3학급 있다고 다 원감 있지는 않아. 그러다 보니까 원장, 원감 자리가 또 정체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현실이 있기는 하죠. 선생님들이 많은 곳에 병설 유치원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새로 이제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든지 학교를 새로 지을 때는 유치원을 꼭 포함시켜라. 이제 이런 법들이 있어서 병설 유치원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외에 서울도 많이 생겼지만 서울 외의 다른 지역들도 단설 형태의 유치원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2, 3년 전에 사립유치원 비리가 막 터지고 하면서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기도 하고 나라에서 그 나라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겠죠. 예를 들면 서울에서 그 폐업한 사립유치원을 구매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뭐 그 전에는 공영형이다, 매입형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단설 유치원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사립유치원도 있어요. 이건 선생님들이 잘 알죠. 법인이나 사인, 개인이 설립, 경영하는 유치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유형이 이렇게 있는 걸 알았으면 이건 상식선이었어요. 상식선.
자, 요거는 이제 또 다시 외워야 되는 중요한 개념들이죠. 유아교육이 왜 중요하냐. 선생님들이 유치원에 갈 건데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왜 공부하는지 그런 것도 몰라요. 내가 그냥 병설 유치원에 들어가고 싶어서 공립 유치원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이게 좀 크기도 한데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의도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막 돈을 벌어야 된다. 아니면 나는 빨리 돈 벌어서 결혼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의도가 있어도 되겠고 나는 조금 여유 있는 뭐 방학 때 조금 누리고 이렇게 뭐 하여간 각자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제 2차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어쨌든 1차는 공부 열심히 해서 딱 합격이 되면 되는데 1차 때 선발 인원의 1.2배수를 뽑잖아요. 강원도는 1.5배수를 뽑고 아무튼 다른 지역은 1.2배수를 뽑는데 그 사람들끼리 다시 2차에 응시를 하죠. 그래서 그 2차에 수업 실현, 면접, 지역에 따라서 교사학습 과정안 작성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계속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질문이 그 수업의 목표를 생각하셔라. 그러니까 성찰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성찰을. 왜냐하면 면접에 계속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수업에도 자기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갖고 있는 신념 그리고 목표 이런 것들이 담겨져 나와야 돼. 그런 것들을 원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기도 하는데 그 밑받침이죠. 내가 유아교육과에 갔으니까 유아교육을 공부를 하는 거지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본들을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아교육은 중요해요.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불가역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기초성은 자 32페이지에 보시면 나오죠. 유아기 하는 모든 그 경험이 성인의 발달 특성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신체 발달, 성격 발달, 정서 발달, 인지 발달, 도덕성 발달 그런 것에 영향을 주는 교육 환경의 영향이 평생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 이후 8세까지 80% 인간 지능이 발달하고 6세까지는 성격 기본 틀이 형성된다. 이렇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발달 특성은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의미하는 용어는 기초성이다. 두 번째는 적기성이에요. 적기성. 발달 심리학자들이 말하죠.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나중에는 이 말을 한 학자도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뭐 결정적 시기다, 민감기다라고 여러 가지로 학자에 따라서 용어를 다르게 했지만, 어쨌든 그 시기에 발달 과업을 성취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가 있다. 근데 그걸 놓치면 나중에 보충이 어렵다. 그게 적기성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떤 아이는 말이 빨라. 근데 신체는 좀 느려.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막 아주 어릴 때부터 뛰어다니는데 아직 두 단어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기 어려운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아이는 신체 발달이 빠르고 언어 발달은 조금 느린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발달에는 최적기가 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교육 경험을 제공을 해라. 그러면 발달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용어가 바로 적기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적성. 아까 기초성하고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누적성은. 그런데 인간 성장 발달에 결손이 생기면 그 다음 시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 결손이 누적이 되면 심각한 장애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니 그 결손의 누적을 빨리 수장 보완해주는 유아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초성에서 조금 놓친 것들 이런 것들을 빨리 보완해주자. 그게 필요하다라고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용어가 누적성. 그래서 문화실조, 환경적인 이유 이런 걸로 이제 결손이 누적이 생기면 나중에는 어렵죠. 그 결손을 보상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제일 좋은 거는 기초적으로 차근차근 다져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빨리 발견된 즉시 어릴수록 결손 보완이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불가역성이에요. 아까 적기성하고 이거는 연결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인생 초기일수록 급속히 발달이 되는데 그때 적절한 발달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수정 보완이 어렵대요. 아까 누적성에서 결손을 보완해 주자 그랬는데 그걸 놓치면 약간 회복 불가 이런 부분을 불가역성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 정서, 사회, 도덕적 발달 그리고 성장 발달을 신장시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적기성하고도 연결이 되고 누적성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바로 불가역성이라는 개념이지요. 선생님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 4가지 뭐라고요?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불가역성. 그래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쓸 수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 과정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교육이 뭐고 교육 과정이 뭐냐?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우리 시험이 예전에는 아주 예전이긴 한데 교육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중등의 여러 과목들은 당연히 교육학이 기본으로 있죠. 그리고 교과인데 우리가 유아교육에서 이제 교육학이 없어지면서 이 교육 개론이 살짝 더 중요한 부분도 차지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는 했지만 그렇다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분량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교육학적인 부분도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교육학 관련 전공 서적이 있으면 그것도 좀 잘 봐두시는 것도 좋아요. 그 중에서 이제 발달 이론이라든지 교육학 책 자체를 보는 것도 좋고 이제 나 앞으로 볼 발달 이론 이런 것도 같이 봐두면 훨씬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책에 교육학 책에 맨날 처음에 앞부분에 나오는 게 이거잖아. 교육이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고 또 영어로 말하면 education 혹은 pedagogy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교육의 의미는 아직 미성숙한 어린이를 가치 있는 방향으로 이끈다. 속에 있는 가능성을 밖으로 이끌어낸다. 이게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주체가 꼭 필요하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그쵸? 누구에게를 할까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거예요. 자, 누가예요. 여기서 누가 위에다 하기는 했지만 교사, 그쵸? 선생님, 특히 여기 계신 분들. 그래서 교사 혹은 교육자가 누구에게? 유아라고 하는 학습자에게. 유아죠, 우리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애매하기도 해요. 나중에 막 논술 문제나 아니면 다른 2차 문제 같은 데서 학생이 이렇게 물어볼 때도 가끔 있어요. 그럼 그냥 학생이라고 물어보면 학생이라고 답변하면 돼요. 문제는 안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유아. 자, 그래서 교육자가 학습자에게 무엇을 여기서 말하는 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가 같이 얘기가 되는 거죠. 학습할 내용을 여러 가지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해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다면 교육과정이 이 교육주체 3가지에서 말한 이거 그렇죠? 무엇을 어떻게 라고 얘기했던 교육해야 할 실체와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 나중에 선생님들 이제 공고문을 딱 보시면요. 재밌어요. 재밌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범위. 시험에는 뭐든지 범위가 있잖아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끝이야. 그게 범위예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만 딱 봤을 때는 그냥 그럴 텐데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그래서 나라에서 말하는 교육과정은 무엇이며 그 나라에서 말하는 교육과정, 신의사,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라고 하는 5가지 영역에 포함된 모든 과목들. 어떻게? 이런 것들이 바로 2번째에서 얘기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거죠. 이어서. 자, 또 그 교육과정은 우리 가볍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또 여러 학자들이 여러 얘기를 해놨어요. 교육과정은 라틴어로, 이것도 교육학 책에 항상 있는 거, 라틴어로 쿠레레라는 어원이 있다. 근데 그 쿠레레는 경기의 코스, 트랙, 가르쳐야 할 교수 요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너와 테너 등은 교육과정의 다양한 개념이 대체로 목적과 수단, 내용과 방법,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구분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용으로서의 교육과정,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 결과로서의 교육과정, 또는 의도된 교육과정, 전개된 교육과정, 실현된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그 구분의 의미를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것도 요즘에는 안 나오지만 예전에는 문제로도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33페이지에 있는 내용, 경험, 계획, 결과로서의 교육과정을 세 가지를 주고 하나를 빼놓고 내용으로서의 교육과정,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 결과로서의 교육과정에서 빠진 게 뭐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뭐가 빠졌어요?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이 빠졌죠.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의도가 됐냐? 아니면 이미 실현됐냐? 전개되고 있는 거냐에 따라서 네 번째. 그 다음에 5번, 뒤로 넘겨 34페이지에서 보시면 자, 문서화된 의미로서 형식적이냐 비형식적이냐. 이것도 교육과정의 구분. 마찬가지 표면적으로 드러났냐? 잠재됐냐? 아니면 아예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나타난 교육과정이냐? 그게 영교육과정이거든요. 널 교육과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의도하지도 않았고 나타나지도 않았지만 뭔가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었던 것. 이걸 영교육과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지난 교육과정에서 얘기 많이 됐던 역할 분담에 따라서도 국가 수준이냐, 지역 수준이냐, 학교 수준이냐, 교사 수준이냐, 교육과정 5차, 6차 때 굉장히 강조했던 역할 분담에 따른 교육과정 수준이에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귀윤 씨가 정리한 교육과정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건 그 밑에 있고요. 또 아이즈너와 밸런스 등이 이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인지과정의 발달에 중점을 둔 기술로서의 자아실현으로서의 학문적 이성주의로서의 사회재건으로서의 교육과정이다라고 구분을 해두기도 했습니다. 아까 위에서 이귀윤 씨는 그 밑에 표로 있는 걸로 다시 한번 자세히 볼 거예요. 자, 34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유형의 개념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포함인데 역시나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과정에 미국이 이렇게 흘러갔던 것들을 순서 정도는 좀 기억해 두면 좋아요. 처음에는 교과 중심으로, 인지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래서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어, 유아들이. 우리나라. 그래서 경험 중심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진보주의, 듀이의 진보주의 있잖아요. 그거를 강조하던 때 경험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옛 소련의 인공위성 사건, 스푸트니크, 그게 발사가 되면서 미국이 아차 싶었어요. 늦었구나, 안 되겠구나, 우리 다시 학문 중심으로 돌아가야겠구나 해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67년도에, 57년도에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60, 70년대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굉장히 강조가 되죠. 그러다 보니 인간성이 말살되고 인성이 부족하고 하면서 다시 인간 중심 교육과정으로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 전체적인 흐름도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위에서 말한 이귀윤의 교육과정을 PPT가 자 34페이지로 볼게요. 요것도 중요해요. 6가지 교육과정 분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칭이 잘 나와 있기는 해요. 명칭에. 이거는 그 밑이고. 자, 교과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인지 과정 중심 교육과정, 경험 중심, 인간 중심, 사회 재건 중심이에요. 교과 중심은 뭐가 위주래요. 뭐가 제일 중요하대요. 교재로 보시면. 교과와 교재가 제일 중요하대요. 그리고 지식이나 학문을 강조했다. 그래서 내용 선정 원칙 중에 지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있죠. 학문 중심 지식이나 학문의 구조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학문의 구조가 학습의 전이를 높이면서 기억을 오래 가게 할 뿐 아니라 고등지식하고도 그리고 고등지식과 기초지식 간의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다. 그러니까 학문이 중요하다라고 본 입장. 인지 과정 중심은 탐구 결과로서의 지식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력이나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교육 과정이었어요. 첫째 줄 밑에 뒤에 부분에 있죠. 문제 해결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교육의 수단과 목적이 하나다. 즉 경험과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경험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 라고 본 게 경험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35페이지에 인간 중심 교육 과정. 인간의 성장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자아 실현을 하게 해줘야 된다. 이게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고요. 그 다음은 사회 재건 중심이다 해가지고 학교가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잘 분석해서 그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가지 같이 한번 살짝 해볼게요. 교과 중심 교육 과정, 학문 중심 교육 과정, 인지 과정 중심 교육 과정, 경험 중심 교육 과정, 인간 중심 교육 과정, 사회 재건 중심 교육 과정까지 잘 기억해 두세요.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죠? 명칭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면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 유아교육 과정. 아까 교육 보고 교육 과정 봤는데 유아교육 과정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교육 과정 그러면 유치원 교육 과정이냐, 초등교육 과정이냐, 뭐 중등교육 과정이냐, 고등이냐,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쨌든 이 유아교육 과정에 대해서 여러 주체들이 사람이나 단체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어요. 35페이지에 보면 스포덱은 프로그램의 교육 목적에 따라 계획되고 조직된 학습 경험들의 목록이 유아교육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NAEYC는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전미 유아교육 학회요. 미국 유아교육 학회 협회 이쪽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3에서 8세 유아를 위한 바람직한 교육 과정 내용과 평가를 위한 지침이다. 그래서 내용, 과정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알미라는 사람이 그리고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유아교육 과정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한 번 정도 읽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아교육 과정의 개념입니다. 프린트물 받으셨죠? 프린트물 안 받으셨나요? 유아교육 과정의 개념에 대해서 좀 같이 보면서 자, 슈바르츠와 로비슨이라는 사람이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에서 교육과정의 개념을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해마다 공부했는데 설마 이게 나올지 몰랐는데 2021,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게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는 개로는 어느 구석에 있는 게 갑자기 한 번씩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다시 보는 건데 자, 슈바르츠와 로비슨이라는 사람이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과정 설계라는 책에서 유아교육 과정은 이거다라고 5가지를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서의 교육과정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아교육은 교사가 미리 내용을 선별하거나 계획하는 게 아니라 유아들한테 선택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개별 유아의 요구, 흥미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유아교육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2019 개정 유치원교육 과정은 여기에 가깝기도 해요. 유아의 놀이를 읽어주고 놀이의 의미를 찾아서 막 확장시켜주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일어난 교육과정이 되려면 유아의 흥미와 요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마련을 해놔야 되겠죠. 마음대로 놀아라 라고 방임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환경 구성을 해두고 흥미와 요구가 다양하게.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학습의 내용보다는 과정 자체,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시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어떤지 모르는데 이 또 교육과정이 2019 개정으로 바뀌면서 계획안의 틀도 자유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옛날에 월간 교육계획안, 주간 교육계획안, 일일 교육계획안이라고 하는 틀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것도 무시라 그래서 이제 터부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도 본인이 뭐 놀이의 시간에 따라, 주제에 따라서, 유아들의 흥미나 공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틀 없이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교육과정이 이제 그거하고 조금 접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안이라기보다 거의 과정안, 결과지,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7번에 있는 것처럼 유아를 중심으로 하는 개별화된 교육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교육과정의 범위가 너무 모호하고 또 이렇게 하려면 신규 교사가 가능하겠어요? 저게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놀이가 가치가 있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을 아주 노련한 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유능한 교사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서의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잘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유아가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라고 하는 유치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이 다 교육과정이야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처럼 교사의 의도적인 경험도 있지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유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된 교육과정도 다 포함해서 교육과정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것도 교사의 민감성이 요구되죠. 즉 위에 있는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서의 교육과정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실의 분위기, 상호작용의 주체는 항상 말하는 세 가지. 항상 상호작용도 자주 얘기가 나오는데 유아를 중심으로 상호작용이 있죠. 누구랑 해요? 선생님 유아 먼저 얘기하는데 유아와 교사, 유아와 유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렇죠. 교구, 유아와 교구라고 하는 크게 보면 환경. 그래서 물리적 환경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상호작용 얘기하면 이 세 가지를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이 세 가지의 상호작용이 그리고 언어적 의사소통이나 아까 말한 물적 인적 환경이 모두 다 중시된다는 거예요.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 그랬으니까. 그러다 보니 마찬가지로 교사가 상황에 좀 더 민감해야 되고 사회적 변화에도 민감해야 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많이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아가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이에요. 자, 세 번째, 교수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이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받아온 교육과정을 생각해도 괜찮아요. 오래전부터 내려온 보편적인 정의. 그래서 뭐 초등이나 중등 이상 되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이상 선생님들 다 이제 계획안 가지고 오늘의 학습 목표는 뭐고 그 목표를 따라서 강의식으로 하고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도된 계획으로서의 교육 과정. 마찬가지로 포괄적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일 수도 있고 단기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1년 내내 어떤 교육을 할 건지 이번 달에 뭘 할 건지 그래서 실제로 유치원에서도 그렇게 했었죠. 1년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활동을 위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생활주제라는 게 있죠. 생활주제. 그리고 또 이제 2015, 즉 2012 때 나온 지도서 가지고 유치원에서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 똑같이 하지는 않지만 뭐 있잖아요. 3월에 뭐 해요 보통? 나와 유치원. 그렇죠? 유치원과 친구들. 그다음에 유치원과 친구들 한 다음에 이제 나와 뭐 가족, 우리 동네, 조금 이따 건강, 안전 뭐 이런 거 하면서 여름도 오고 아까 중간에 이제 봄도 하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때에 맞춰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2학기 되면은 마찬가지로 건강한 몸과 마음과 이어지면서 2학기 때 다루게 되는 뭐 전통 놀이를 포함한 명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구와 우주도 하고 지금 이제 저는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 따라서 조금씩 생활 주제도 달라져요. 그때 어쨌든지 간에 1년 동안 다루게 될 일련의 생활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이제 교수를 위한 계획으로서의 교육 과정 중에서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유아들을 위한 교육 목표, 내용, 방법 등의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매일의 교육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부터 주제, 내용 영역에 따라 일련의 활동들을 진술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일일 교육계획안이 될 수 있겠고 단위 교육계획안이 될 수도 있겠고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있는 것처럼 계획을 유아를 위한 교수의 기초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흥미 요구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유아의 흥미 요구 활동을 예견해서 자료와 환경을 체계화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때쯤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봄이고 새싹이 돋아나니까 유아들이 곤충이나 식물에 관심이 있을 것이야. 뭐 6월달쯤 되면 동물원에도 가니까 동물에 관심이 있을 것이야. 이거를 이제 예견을 해서 교육에 계획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교사나 완전히 초임 교사라고 해도 어려움 없이 실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이제 6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짜여진 교육 계획이 유아의 요구나 흥미에 대한 융통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새 교육 과정은 진짜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을 완전히 표방하고 있죠. 살짝 걱정도 되지만 그런 지금은 상황입니다. 자꾸 넘어가네. 자, 37페이지에 보면 이제 교수 요목으로서의 교육 과정이에요.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죠. 교수 계획은 딱 뭔지 알겠는데 교수 요목. 자, 유아들에게 가르칠 교육 목표, 내용 순서를 일련의 문서로 작성한 교수 요목. 이게 교육 과정이다라고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수 계획하고 또 다르죠. 교수 계획을 해서 아이들하고 교육 활동을 하는 것까지 봤다면 교수 요목으로서의 교육 과정은 그 문서, 월간 교육 계획안, 연간 교육 계획안, 그게 교육 과정이야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 차이 아시겠어요? 네. 그거를 좀 잘. 자, 그래서 문서화된 교육 과정이 국가적으로 믿을 만한 공식적인 문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 나무랄 데는 없겠죠. 목표 설정이라든지 수행 과정을 관찰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기도 하겠죠. 근데 4번에 있는 것처럼 획일화된 문서로 딱 제시가 된다면 유아교육의 특징을 살리기 힘들 거다. 그래서 유아교육 기관과 지역사회의 특성, 유아들의 흥미 요구,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경험들이 반영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보긴 할 거지만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이런 거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일단 국가에서 제시한 아까부터 말하는 2019 유치원 교육 과정, 이게 교수 요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라에서 준 교수 요목으로서의 교육 과정.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각 유치원마다 연간 교육 계획을 작성을 하죠. 근데 그 기반은 당연히 나라에서 준. 그래서 신의사 예자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 또 국가에서 강조하는 인간상도 포함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교육 계획을 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딱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교수 계획하고 교수 요목이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아요. 교수 요목으로서의 교육 과정을 가지고 이제 교수를 위한 계획으로서의 교육 과정과 연결되고 이제 그런 부분은 있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째로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 과정이 있어요. 뭐 몬테소리 프로그램 알죠? 그거는 이제 당연히 아니까 뭐 디스타 프로그램이나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특별한 이름을 가진 유아교육 모델 유형을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 과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 나라에서는 강조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도 거기 4번, 5번, 6번에 보면 성숙주의 이론을 배경으로 한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 썸머힐 프로그램, 썸머힐 학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성숙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행동주의를 기반으로 한 디스타 프로그램이랑 달시 프로그램 그리고 툴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고 다 이제 앞자를 따서 그 다음에 구성주의 입장에 까미 드브리스 프로그램 피아제 이론을 기초로 한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다. 이 정도로 같이 봐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프린트물 잠깐 볼게요. 제가 이제 아까 가져가시라고 한 여기 이어져 갖고 아까 말한 36페이지에 있는 이 슈바르츠와 로비슨을 계속 공부를 했지만 나올 줄 몰랐다 했지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답을 잘 쓰셨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었다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프린트물 1페이지에 보시면 다음은 유치원 교사들의 대화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기억과 니은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지 마세요. 이거는 나중에 거기 배우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3번 뒷장에 딱 잠깐 살짝 넘겨서 보시면 이렇게 하셨네 위아래로. 자, 3번에 보시면 보통은 옆으로 넘겨도 되는데 슈바르츠와 로비손이 분류한 교육과정 유형 중 A와 관련 있는 것을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김 교사가 말한 거. 슈바르츠와 로비손이 말했던 대로 의도적인 경험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경험도 유아의 배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사가 계획한 활동뿐 아니라 교실의 분위기, 유아, 교사, 교구 간의 상호작용 같은 요인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랬거든요. 네. 이 부분만 딱 보고도 답이 뭐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1점은 맞은 거야. 1점이 맞은 거야. 공부 안 하면 쓸 수 있겠나요? 이런 문제는 공부 안 하면 못 쓰죠. 그래서 다들 잘 쓰셨어요. 이제 봐서 그냥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이라고 써도 상관없고 풀로 유아가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강의 듣고 맞아 그런 게 있었지 이러고 지나가면 안 되고 그 내용을 같이 연결해야지 답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비교적 이런 이론들은 진짜 그래서 다독이 중요하다 그러는 거야. 여러 번 읽어두면 달달 외우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 명칭은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봤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볼게요. 잠깐 쉬겠습니다.